보호받는다. 1번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X.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양도 상속할 수가 없지만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관에 양도 상속을 가능하게 한다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2번 판례에 하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계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정관의 변경을 요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한다. O. 맞는 질문이죠. 우리가 자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규정사항이고요. 따라서 기본재산을 감소하거나 또는 증가시키거나 그럼 결과적으로 자산에 대해서 변경을 초래하게 되고요. 자산에 대한 변경을 추구하려면 정관 변경을 요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3번 청산종결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O. 맞는 지문입니다. 우리가 법인이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시점은 청산종결 등기가 된 시점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시점입니다. 따라서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산종결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아직 할 사무가 남아있는 상태라면 권리 능력이 소멸되지 않는다. 청산법인으로는 계속 존속하게 됩니다. 4번 종물은 주문의 경제적 효용을 돕기 위하여 부속되어 있는 물건이며 독립한 물건일 필요는 없다. X입니다. 이 독립한 물건이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부합돼도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합이 돼가지고 분리할 수가 없으면 더 이상 종물이 아니고요. 그것은 부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 자동차 타이어를 예를 들었죠. 타이어는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독립한 물건입니다. 다만 자동차와 결합되어 있어야지만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을 종물이라고 합니다. 5번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채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X입니다. 이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채권은 준법률행위고 채권은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이 되죠. 따라서 채고의 효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6번 주택 임시한 이사 후 주민등록을 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다. X입니다. 대표적인 작용의 변경이죠.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을 하면 여전히 주택 임차권 주민등록을 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기에 변경은 없고요. 말 그대로 대항할 수 있는 힘, 대항력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거는 대표적인 작용의 변경이고 내용상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6번은 X가 됩니다. 7번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뜻한 대로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또 유효하여야 한다. O. 맞는 질문이고요. 8번 갑이 소유하는 가구 을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러면 갑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소멸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O. 맞는 질문이죠. 9번 갑이 을 소유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이는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X죠. 말 그대로 설정적 승계죠.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준다 하더라도 갑의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죠. 10번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O. 맞죠. 그러니까 우리 이전적 승계가 두 가지가 있죠. 매수와 같은 특정 승계나 상속과 같은 포괄 승계로 나뉘게 되고요. 물론 상속과 같은 포괄 승계도 이전적 승계이기 때문에 10번은 맞는 질문이죠. 11번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X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성립 요건 하면
요물계약이 떠올라야 되고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는 뭐죠? 성립요건이다.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12번. 단독행위를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계약 자유원칙이고요.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는 하지 못하고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요. 12번은 맞는 질문이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독행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단독행위 법정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자, 오늘은 151페이지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이죠. 일단 지금 어디를 보게 되냐면 목적에 관한 유효요건을 볼 건데 첫 번째 유효요건으로서 2라고 나와있는데 1이죠. 목적의 확정입니다. 목적의 확정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확정,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꼭 법률이 성립하고 유효하기 위해서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하다. 이렇게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판례가 있죠. 판례 한번 읽어보면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지금 151페이지입니다. 151페이지 맨 밑에요. 그죠? 맨 밑에 다시 한번요.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맨 밑에요.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다시 말하면 법률이 성립하고 유효하기 위해서 목적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다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두 번째 유효권으로서 목적이 뭐죠? 가능입니다. 가능. 좀 정리를 할 건데 우리가 저번 달에 대부분이 수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건데 일단 가능해야 유효하고요. 불가능하면 불능이면 무효다. 이런 말인데 일단 첫 번째 기억할 것은 가능과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대부분이 다 가능한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고요. 무엇을 가지고 따지냐면 사회 통념, 거래 관념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상식을 가지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따지게 되고요. 따라서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기로 하는 계약은 불가능한 것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 불능이 다시 둘로 나뉘게 돼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뉘게 되고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죠. 다시 한번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뉘는데 법률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법률 행위 시를 기점에서 그 전에 이미 불가능한 것은 원시적 불능이고요.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 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해지면 이게 후발적 불능입니다. 원시적 불능을 다시 둘로 나뉩니다. 첫째, 원시적 전부 불능과 원시적 일부 불능으로 나뉘게 되고요. 원시적 전부 불능은 무효입니다. 근데 항상 무효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거기다가 상대방이 만약에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계약 체결자는
원시적 전부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책임을 뭐라 하느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책임의 내용은 일단 신뢰 이익을 배상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 없다.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면 원시적 전부 불능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원시적 일부 불능입니다. 원시적 일부 불능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법률행위 중에서 매매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요.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는 범위 내에서는 이것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 내용은 선의의 매수인만,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고요. 선의의 매수인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물을 수 있다. 그러면 X예요. 왜냐하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만 문제가 되고요.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 일단은 뭐죠? 무효지만 담보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요 내용은 모른다 하더라도 원시적 일부 불능은 담보 책임이 문제된다는 거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요 후발적 불능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는 둘로 나뉩니다.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게 되고요.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있으면 이때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이행 불능 문제로 가고요. 내용은 채권자는 채고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해제된 후에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이냐면 이자를 붙인다는 점. 또 여기서 손해배상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어요. 그럼 이때는 무슨 문제가 되냐면 위험 부담 문제로 됩니다. 위험은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가 되고요.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돌려준다.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채권자인 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고, 여기서는 뭐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익 상한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게 되는데, 그럼 언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와 후발적 불능인데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인 경우에는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까지가 끝입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한 문제짜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 두세 문제는 깔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뭐 아직도 나는 계약처일성의 과실책이 뭔지 모르겠다. 위험부담이 뭔지 모르겠다. 채무불이행이 뭔지 모르겠다는 것은 우리가 채권법, 계약법에서 다루게 되지만 이 정도는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택관리사 민법은 결국은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기본적인 틀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 정도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반드시 머릿속에 숙지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합니다. 그죠? 꼭 적어놓으시고 격리하셔야 돼요. 끝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효권으로서 153페이지 오시면 목적에 뭐가 나오냐면 적법해서 의가 나오는데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2번에서 강행복규가 나옵니다. 요건 요런 문제죠. 우리가 법을 나눌 때 일단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뉜다는 점인데 수험전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강행법규라고 하고요.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가 강제되지 않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임의법규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의법규는 위반해도 상관이 없어요. 위반해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데 따라서 이 목적에 적법할 때 이 법은 무엇을 말하냐면 강행법규를 말할 텐데 이 강행법규가 실제로는 뭐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효력규정. 위반하게 되면 법률행위 자체가 아예 무효가 된다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효력규정이라고 하고요. 단속규정. 위반하게 되면 무효는 아니지만 유효하지만 처벌을 받게 되면 이걸 우리가 단속규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민법에는 단속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강행법규라고 하면 무엇만을 의미하냐면 효력 규정만을 의미하고요. 따라서 민법상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속 규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 단속 규정에 대해서 우리는 주택관리단 시험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것을 기억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미등기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금지하고 있는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미등기 전매 행위에서요 중간 생략 등기가 발생하게 되면 처벌은 하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입니다. 이게 과거의 법이고요. 현재는 주택법이라고 통합이 됐는데 판례기 때문에 그냥 옛날 이름으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는 전매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이 되면 전매행위 자체가 금지되는데 이것도 단속규정이다. 따라서 전매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은 받지만 법률행위, 전매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155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서 103조가 나옵니다. 이거 적으셨어야 되는데
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하고 있고요. 요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도 시험 문제 반드시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정리해드린 거는 여러 가지 문제 쪄들어가 가지고 막 지문으로 나오게 되고 한 4-5 문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독립된 문제로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 103조의 내용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판례를 가지고 정리해야 되고요. 판례는 156페이지 메뉴에 나와 있는데 우리 판례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나쁜 짓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기로 계약했다, 첩계약을 했다, 도박을 했다, 또는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자체가 반사회적인 거고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요. 문제가 되는 것도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두 번째는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대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말은 결국은 나쁜 짓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첫 번째,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쁜 짓은 아니지만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하게 되면 반인륜적이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별거 계약입니다. 별거 계약 자체는 나쁜 짓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별거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죠?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강제로 집에서 쫓아내거나 그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별거 계약을 하더라도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혼인 예약도 가장 대표적입니다. 혼인 예약 1년 후에 결혼한다 이런 것들인데, 요 자체도 물론 나쁜 짓은 아닌데 혼인을 뭐 할 수는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혼인을 강제하게 되면 그 자체가 뭐죠? 반사회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이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를 말하고요. 얘들은 아주 쉽죠. 내가 너한테 1억을 주겠다라고 했다면 요 자체는 물론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그것을 하게 된 조건이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을 살해하면, 갑을 죽이면 1억을 주겠다라는 의미라면 뭐가 반사회적이죠? 조건이 반사회적인데, 물론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것은 물론 무효입니다. 근데 문제는 1억을 증여하기로 하는 것도 뭐죠? 무효가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더라도 뭐가 반사회적이면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금전이 달라붙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는데, 첫째,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요.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요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돈 받고 하기로 하면 반사회적 범죄는 무효가 됩니다. 두 번째, 법정에서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을 하기로 했다면 요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이것도 돈 받고 하기로 하면 반사회적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에 항상 무효인 것은 아니고 조건이 표시가 되거나 또는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갑에게 사업자금으로 출자하기로 했어요. 그럼 출자 계약 자체는 물론 뭐 하자는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갑의 동기가 만약에 밀수라면 밀수라는 이 동기가 을에게 표시가 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무효고요. 원칙적으로 이 출자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거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으로서 가족법상의 자유죠. 혼인을 한다, 약혼한다 같은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혼인 커플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만약에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고요. 부부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죠. 인간 본성의 반응이죠. 인간의 본성으로 판단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금이죠. 세금 회피 또는 채무 회피 또는 비자금을 마련했고요. 범죄자금을 마련했는데 이미 마련은 비자금 범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는 행위, 숨기는 행위고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서 반사회적 법률 무효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투기죠. 투기 행위도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서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도 정리해 두시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상식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틀리게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157페이지 보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와 있죠. 풀어보면 반사회적 법률이 아닌 것은 답은 뭐죠? 1번이죠. 너무나 쉽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건 너무 좋고 5번을 보시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하기로 하고 돈 받기로 했다. 그것도 뭐죠? 당연히 반사회적 법률 무효일 것이고요.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반사회적 법률 효과가 나오죠.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이행한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 준 것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조심할 것은 만약에 두 당사자 중에서 불법 없는 당사자, 일반적으로 피해자로 평가되는 사람인데 불법 없는 당사자는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꼭 정리하시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동계불법은 요거죠.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조건이 두 번 나왔죠. 그죠? 여기가 동기죠.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뭐죠?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무효가 된다. 이게 뭐죠?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5번 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중매매가 나오고요. 이중매매도 중요하죠.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또다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다. 똑같은 물건을 두 번 팔아먹는 것을 우리가 이중매매라고 하고,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갑과 을 간의 첫 번째 매매계약 물론 뭐죠? 유효하고요. 갑과 병 간의 두 번째 매매계약도 유효하기 때문에 결국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누가 되냐면 선등기자가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병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이중매매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제2매수인 두 번째 산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이중매매는 유효하다는 얘기를 갖고요. 따라서 병은 선악불문하고 등기했다면 뭘 갖냐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을이 갑에게 요구하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후발적 불능이죠. 매매 계약할 때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있었는데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해주는 바람에 더 이상 등기를 못 해주게 됐으니까 이게 뭐죠? 후발적 불능이고요. 따라서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제를 하고요. 을은 갑에게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로서 이 사건은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2매수인이 두 번째 산 사람이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때는 갑과 병 간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럼 만약에 병이 갑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이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되냐면 등기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갑은 스스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요. 다만 제1매수인인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갑을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네 번째죠. 이중매매를 사해행위란 이유로 을이 갑과 병과 이중매매를 취소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취소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해행위란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그 채권자는 금전 채권자여야 한데 을은 병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달라 요구할 수 있는 이 채권은 A라는 특정물 채권이지 금전 채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을은 사행이란 이유로서 갑과 병 간의 이중매매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이죠. 판례도 다 설명드린 거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160페이지에 기본 확인 문제가 나와요.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아닌 것은 1번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박이니까 뭐죠? 반사회적이겠죠. 2번 법률 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에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박을 당했으면 취소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2번은 뭐죠? 답이 되는 거죠. 3번 혼인의 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론 반사회적이겠죠. 4번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조건이죠. 조심할 것은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면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뭐죠? 반사회적이고요.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하는 것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돈 받고 하기로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 되기 때문에 통상적 수준을 현저하게 넘은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뭐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5번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에게 적극 종용하여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하지만 적극 가담하면 이때는 반사회적 법률인으로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5번도 뭐죠? 무효겠죠. 따라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불공정한 법령이 나오는데 104조가 나오죠.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의의는 두 가지입니다. 폭리행위를 의미하고요. 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반사회적 법률 한 가지 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요건으로서 객관적 요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나해가지고 판정하는 시기는 법률 행위 시를 표준을 합니다. 따라서 법률 행위를 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게 되고요. 2번 주관적 요건으로서 가 피해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인데 A에서 공박이 뭐냐? 어려운 사정을 말한다. 그것이 경제적으로 어렵든 심리적으로 어렵든 따지지는 않고요. 넘겨보시면 B 해가지고 경솔은 경솔이고 무경험인데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 경험이다. 이 말은 뭐냐면 특정 거래에서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시각에서 경험 부족을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궁박, 경솔, 무경험은 셋 다 또는입니다. 그래서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따라서 셋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나번 폭리자에게 이러한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에 대한 악의 또는 편성 의사가 필요하고요. 다번 만약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궁박은 본인을 표준화하지만 경솔 무경험만은 대리인을 표준화한다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판례 밑에 3번 입증책입니다. 모든 요건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게 되는데 효과 무효입니다. 이것도 반사회적 법률 한 가지 예이기 때문에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폭리자 입장에서는 불법 원인급여가 있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해요. 다만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로서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우측에 적용 범위해 가지고 법률 행위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 행위에도 적용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첫째, 증여와 같은 무상 기부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법원에서 하는 경매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하는 경매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는 없죠?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넘겨보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와 있죠.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불공정한 법률이 문제되는 경우에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죠. 궁박만 본인,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화합니다. 2번 불공정한 법률의 성립 요건이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은 그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5죠.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3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으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따라서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고요. 4번 불공정한 법률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궁박은 정신적이든 격리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긴 하면 다 궁박이 되고요. 답은 5번인데 이거 오늘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거 우리가 나중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5억짜리 토지를 2억에 매매 계약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균형이 있고 예를 들어서 주관적으로 궁박하다. 그래서 2억을 한 매매 계약은 불공정하다는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 만약에 뭐 5억에 팔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2억으로서는 무효지만 5억으로서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유효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뭐가 될 수 있어요?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좀 쉬었다가 우측에 법률행위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